우리 한복의 원형은 복식사를 전공하는 그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울 때 그 이전부터 있었으나 우리 지금 한복의 원형은 어쨌든 삼국시대 특히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양지공도라든지 왕해도에서도 보면은 삼국의 사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금 입는 어떤 그 품의 조금의 뭐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명칭적으로 보면은 19세기 말 그때부터 이제 조선 옷이 한복이라고 이야기됐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전부 그냥 시대 복식으로 해서 뭐 고구려의 복식, 뭐 백제의 복식, 통일신라 시대 복식, 뭐 고려 복식 이렇게 또 조선시대 복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한복이라는 용어를 썼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19세기 말에 이제 개화과 더불어서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우리 옷하고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복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서양 사람들은 조선을 알고 왔었던 거지 대한제국을 알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옷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1900년 초에 황성신문에 한국의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한국의복은 또 한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여기 이제 한국의복이니까 한복 줄이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한국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한제국 황실에서 있었던 어떤 연회에서 일본 사람이 그 연회에 참가하는 어떤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한국의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한국의복은 대한제국 시대 때 어떤 그 황실에서 입었었던 옷, 금관조복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한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915년에 박은식의 한국통사라는 책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그 처형당하기 전에 그런 어떤 글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형장으로 나아가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한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징이고, 또 그 안중근 의사께서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떤 정신과 혼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한복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되고, 그다음에 1927년에 한글이라는 그런 기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하고, 또 우리 옷을 한복이라고 하고, 우리 음식을 한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어떤 용어로서 좀 대중적으로 사용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뭐 이건 학문적인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프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한나라 한자에다가 뒤에 옷복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는 한나라 때의 복장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한프는 거기에서 좀 더 확장돼서 청나라 때 치파오하고, 특히 또 이제 그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옷을 합쳐서 지금 이제 한프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이 53개, 56개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포함해서 중국 옷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복이 우리를 대표하는 옷인 것처럼 중국도 뭔가를 그 5천 년 역사가 쭉 이루어지면서 대표하는 어떤 옷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치파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조선족의 한복까지도 같이 집어넣다고 넣는다고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돈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복이라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하가 분리된 이부식 구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겉옷으로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하나로 돼 있는 거를 일부식이라고 하거든요. 원피스식이에요. 그러면 운전할 때나 앉아 있을 때 사실은 뒤가 당겨서 불편하거든요. 이게 상하가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능적이고 편리하고, 그거를 입으면 말을 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뭐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굉장히 좋죠.
우리의 그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한복의 원형은 바로 이부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 복식사를 공부할 때 중국 복식의 원형은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원피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계통이 다른 거죠. 사실 뭐 '한복이 우리 거다. 니네 거다.' 이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뭐 100 명이면 100 명이 다 한복을 입지는 않아요. 왜?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복이 민족복이니까 "한복을 입어라." 강요도 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인제 한복이라고 명칭을 한 이후에 쭉 역사적으로 왜 그래도 '이 한복이 왜 우리 거일 수뿐이 없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민속복으로서 입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시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니까 뭐 이 시기 분류가 제가 인제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시기를 한 5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복 일정공 시대는 바로 조선복에서 한복이라고 불렀었던 시대. 그리고 인제 일제 강점기 때 이 어떤 한복을 입는 것 그 자체가 일본에서는 싫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실 때 한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건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모던 걸 모던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복을 조금 덜 입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유학자들 또는 뭐 그러니까 유학생들, 그다음에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어떤 일본하고의 정치적 관계에서 그걸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복을 일찍 벗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먼저 벗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라는 것이 한복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일상에서는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한복 2.0 세대는 1950 년부터 1970 년대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가 뭐 충분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구호물자도 있었고 소위 인제 양장지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한복은 소복을 입는다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나 입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웨딩 드레스처럼 한복을 아래 위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다 베일을 쓰고 그다음에 티아라를 하고, 우리도 붓기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서양의 웨딩 문화하고 한복이 접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양의 물자가 들어오면서 양장지로 만든 한복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오팔 가공이라든지 뭐 플로킹 가공, 그다음에 크링클, 또는 심지어는 요즘 유행에는 뭐 번아웃 같은 경우 그런 걸로 또 한복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이 전체 H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만 바꿔도 한복은 한복인 것이죠. 소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한복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복 2.0 시대에는 그렇게 소재가 이렇게 양장 소재를 하면서 그래도 한복을 여전히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1961 년에 그 표준 간소복이라는 것을 나라에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때 표준 간소복이라는 것은 인제 뭐 새로운 어떤 각오로 인제 그 전쟁 이후에 새로운 각오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검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단결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그 표준 간소복을 보면은 위에는 저고리고 밑에는 치마.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를 이제 한 군데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기록관에도 남아 있는데 위는 저고리예요, 그냥. 그리고 밑에 있었던 치마를 통치마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입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활동에 맞는 그런 걸로 조금 변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생활한복 이런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70 년대에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 이민을 갈 때 그래도 우리 한복을 꼭 챙겨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하와이 이민 간다거나 그랬을 때
한복하면은 이제 세탁이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실크, 소위 말해서 이제 물빨래 할 수 있는 실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저는 아마 이렇게 그때 70년대 유행했었던 아래 위가 한 벌인 한복, 그것이 아마도 서양의 어떤 예복의 개념에서 도입된 거 아닌가 봅니다. 삼국시대부터 쭉 봐서 우리의 옷은 아래 위가 한 벌이 없었어요. 치마 따로, 또 저고리에 뭐 옷감이 다르든지 색이 다르든지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70년대는 물시크가 유행하면서 치마 옷감하고 저고리 옷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70년대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그냥 유행한 건가? 왜 이런 게 유행했지?' 생각해 보면 그런 개념이 아마 깔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1974 년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한복을 입은 우리 그 미스 코리아가 민속 의상상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옷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의상상이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74년, 그다음 78년, 83년, 2001년, 그다음에 2007년에 이한이까지 의상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 이미 우리 한복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복이고 민속복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인제 한복 3.0 시대는 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80년대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정말 그 방송을 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이 그 국제 대회를 앞두고 과연 우리의 전통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중에 또 인제 대표적으로 한복도 굉장히 의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전통 한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아니면은 생활 한복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도 인제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복이 또 한층 더 널리, 미스 코리아는 사실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미스 유니버스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뭐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 게임은 뭐 거의 뭐 전 세계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복을 공식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80년대에 뭐 이리자 씨라든지 이영희 씨, 우리 한복 1세대 디자이너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인제 파리에 가서 패션쇼도 하고,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희 치마 너무 젠이다. 젠 스타일이다. 치마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그렇게 입는 어떤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저고리를 안 입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막 "저걸 왜, 한복을 왜 저렇게, 응? 저렇게 표현했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셨지만, 이 한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민속복이지만 해외에서 보는 어떤 관점에서의 한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80년대하고 그 90년대 초는 바로 우리의 한복을 새롭게 세계에 알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한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복 4.0 시대는 저는 인제 199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까지 이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996년에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하죠. 그리고 인제 한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부흥시킬 것인가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대중문화가 한복을 쪼끔 부흥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황진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 한복을 부흥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인제 그 황진이가 하나는 드라마 황진이하고 영화 황진이. 그랬을 때 드라마의 그 황진이에서 나오는 그 저고리의 그 화려한 꽃무늬는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우리 정서라고 안 맞지만 시대가 바뀐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런 옷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나가 보고 광장 시장에 가면 그 원단이 일색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영화로서의 황진이는 또 검정색 저고리를 입고 나오죠. 우리가 보통 검정색 저고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흰색 같은 경우, 소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례복으로 입지만, 뭐 검정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고리로 입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영화 의상을 기획했던 사람이 정구호 씨거든요. 그분은 서양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서양의 어떤 그 유행색의 개념을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오픈될 쯤 되면은 검정색이라는 것이 유행색이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이렇게 한복의 현대적인 관점으로서의 해석이 됐었던,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인제 쪼끔 다른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었고, 이 4.0 시대가 되면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전통 문화 창조적 뭐 발전 전략이라든지 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한 스타일, 요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인제 한복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가 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6 가지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통에 굉장히 우수한 걸 갖고 있지만 현대 생활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잘 지켜야 되겠고 발전시켜서 뭔가 새로운 어떤 또 비즈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뽑혀진 것이 인제 6 가지의 그 한 스타일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인제 한복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2011 년에 인제 헤리티지 패션쇼 같은 경우는 그게 양장하시는 분들이 한복을 재해석하는 그런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14 년에 한복진흥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그 한복에 관련한 어떤 그 행사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그 센터라는 어떤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실 뭐 역사는 오래 안 됐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한복이라는 어떤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패션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의 정책과 그다음에 기관의 협조, 그다음에 인제 또 한복인들의 어떤 같은 그 마음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고때가 인제 쪼끔 우리 한복이 굉장히 쪼끔 좀 수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후는 저는 인제 한복 5.0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복을 얘기하는 거는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다고 하지만 한복의 그 전통적인 한복을 꼭 입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발빠르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복의 정체성은 뭔가?' 과연 이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막 가다 보면은 한 20년 흘렀을 때 '우리의 한복의 어떤 고유성은 무엇으로 남아 있을까?'라는 고민들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뭐 포럼에 갔다 왔지만, 우리가 한복을 위한 발전 방향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복의 어떤 역사성, 그다음에 전통성,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속성, 요런 것들을 같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